네, 맞습니다. 2022 SCCI 평가를 좀 분석해 보면서 2023년 평가 방향까지 가늠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K 모듈러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발표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K 모듈러를 진행하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 또 개선 방안까지 제안을 해주셔서 여러모로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건설 산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뭐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또 청년에게도 건설 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인 취업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중동 붐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세계적인 건설 글로벌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에서도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 자동화를 목표로 지난 7월에는 정부 과제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서 또 민간에서는 창의성, 도전이 중요할 텐데 오늘 패널 토론회에서 이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스마트 건설이 우리 삶에 잘 뿌리내리고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좌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K 스마트 건설의 미래 전략이라는 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좌장님과 패널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으로 전 건설기술연구원장이셨던 연세대 한승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긴수 서기관님, 그리고 SK에코 엔지니어링 최현철 기술고문님, 서울대학교 지석호 교수님, LH토지주택연구원 남성훈 책임연구원님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5분께서 올라와 주시고 계시고요. 네, 무대에서는 적당한 간격으로 좌석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살짝 벗어주시고 5분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좌장이신 우리 한승원 교수님께 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늘 패널의 좌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한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용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좌장으로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아까 MOU에 사인할 때 저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 대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MOU 사인할 때는 언제 이게 되지? 많은 난관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2층, 4층까지 적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디지만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가장 지구상에서 핫한 국가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뜨거운 국가 사우디죠. 어제 대이변도 일으켰잖아요. 오늘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타르에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한국에 방문해서 아주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MOU 차원의 계약이 많았지만 약 40조 원, 26건의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저의 이목을 끈 소식은 삼성물산과 그리고 사우디의 국부펀드죠, PIF 간에 체결한 네옴의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한 10,000호 정도의 그 직원용 주택을 철광용 모듈러를 짓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한 10,000호, 그리고 규모가 한 5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신 한미글로벌의 우리 이상호 사장님께서도 큰 프로젝트 PM 쪽으로 수주하고 계시고, 네, 앞으로 선도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앞으로 모듈러로 많이 지을 텐데 이 만호의 선도 프로젝트가 앞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로 이행됐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모듈러를 포함한 스마트 건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센시한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결국 종전에 우리가 일을 하던 방식을 바꾸는 거고요,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고, 위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네옴 같은 신규 프로젝트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여러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들도 바로 우리가 기술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건설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사업계를 만들어 보자, 좀 큰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모듈러나 스마트 기술을 바라보자, 뭐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토부에서도 모듈러의 어떤 협의체도 구성이 됐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가 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백유홍 박사님 지난 3년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K 스마트 건설의 미래입니다. 우리 패널 간에 사전에 토론을 했는데요. 모듈러에 꼭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모듈러를 포함한 우리 한국의 K 스마트 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장으로 우리가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네 분의 패널 토론분들을 모셨는데 각자 가지고 계신 전문 분야에서 바로 지속 가능한 K 스마트 건설의 그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패널 네 분을 모셨는데요.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오늘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SK 에코플랜트의 최현철 기술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남성문 책임연구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SCCI인가요? 우리 그 스마트 건설 지수 오후에 발표를 맡아주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의 지석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발언은 앞선 발표에서 우리 모듈러나 스마트 건설이 제대로 우리 사회 시스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의 주택건설공급과 유긴수 서기관님께서 대표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1차 라운드를 먼저 돌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약 7분간 첫 번째 패널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완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번째 라운드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이 끝나면 방청객석에 어떤 Q&A를 받겠고요. Q&A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이 답변 가능한 사항은 답변을 하시겠고, 혹시 발표하신 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백유홍 박사나 아주대학교의 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현철 SK 기술고문님께 제가 첫 번째 패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이 너무 긴장해 계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긴장을 좀 낮추시고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최 고문님은 백트레도 계셨고 WSP 해외 쪽에 이쪽 분야에 상당히 어떤 전략이라든가 실제 기술을 도입해서 회사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업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고문님께는
전 세계 트렌드, 민간 기업에서 바라보는 건설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 전략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해야 될 주요 벤치마킹, 시사점 그런 부분, 그리고 민간 기업에 계시니까 정부에 바라는 학계나 공기업이나 정부에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15년 만에 한국 돌아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게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롯데타워 했던 저희 A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뭐 유라시아 터널 했던 저희 WSP 동료들과 얘기해 보면 한국 엔지니어들과 그 시공을 담당하신 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많이 자랑스러웠고요. 뭐 선후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아니면 뭐 요즘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할 때 약간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제가 몬 맥도날드하고 벡텔에 있을 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얘기를 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게 최종 가치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토의를 굉장히 오래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에코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그 플랫폼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몬 맥도날드 전략을 세울 때를 예를 들면은 우선 저희 나름대로 세운 정의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인사이트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밑에 펑션은 이제 하베스팅이 되고 컬렉션이 되고 지금 소위 말하는 IoT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을 말할 때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해서 DB화, 그리고 가장 큰 챌린지는 뭐였냐면은 우리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블랙 널리지라고 암묵지라고 얘기하는 그 암묵지라고 얘기하는 그 블랙 널리지를 어떻게 DB화시키고 디지털로 담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애널리시스, 지금 소위 얘기하는 머신러닝하고 AI들을 접목시켜서 인사이트를 만드느냐.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고 시스테마틱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나 뭐 데이터 프로세서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무에 어떻게 구현을 해낼까를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AU 프레젠테이션이나 벤틀리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어떤 자사의 플랫폼을 얘기하기보다도 어떤 개발에 대한 얘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예 없으면 그때 바로 개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의 그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이코시스템을 이제 인포메이션 이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제 궁극적으로 사례 한 몇 가지만 들려드리면요. 제가 WSP에 있을 때 그 많이 저희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게 이제 EPC에서 피드 단계라고 말하는 이제 프리미너리 디자인에서 발주처하고 저희가 프라이싱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립니다. 근데 프라이싱이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은 어떤 한 타겟팅된 어떤 밸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단계에서는 what if 시나리오를 통해서 프라이싱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 25가지에서 30가지 이제 통계학적으로 프라이싱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프라이싱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죠. 통계학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면은 발주처와 그런 시나리오 25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공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이낸싱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데이터에 대한 DB화를 저희도 많이 구축을 했고요. 또한 디지털 트윈 엔바이런먼트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시공하지 못한 거, 소위 말하는 4D들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4D가 어떤 그래피컬 인포메이션에 대한 시퀀스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버나 그 뒷단에 있는 자료들을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발주 쪽에서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WSP 있을 때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좀 하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점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테슬라도 보면 그 뒷단에 빔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제조업체들이 왜 빔팀을 갖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나중에 뭐 빔 데이터를 받아서 FM, AM, 소위 말하는 Facility Management, Asset Management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EPC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일 앤 가스 EPC 같은 경우는 표준 모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표준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EPC의 프로젝트의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큐먼트하고 엔지니어링 부분. 물론 컨스트럭션 단의 레비뉴도 크긴 하지만요. 즉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사람들이 하는 데이터 센터 EPC나 기가팩토리로 말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정을 표준 모델, 그 EPC에 말하는 표준 모델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빔을 사용하면 디지털 트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발주처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빔에 대한 뭐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의 요구 사항이 이제 존재하고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SK 에코나 엔지니어링에서도 그런 부분, 즉 어떤 데이터 하베스팅, 그다음에 데이터의 구조화, 그다음에 인사이트의 개발에 필요한 AI, 머신러닝 같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NewEPC라는 모델을 도입을 하고, 지금 그걸 이용해서 저희 선진사들과 그 간극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부나 저희 공기업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건설업이 갖는 어떤 특이성이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포션이 아직까지는 많은 포션이 공공 발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기업은 공공에서 발주할 때 어떤 디지털이나 인포메이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희도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이유가 생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가 부분의 고민과 그거에 대한 이제 발주를 해주시면 참 고맙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은, 저희는 제조업하고 조금 달리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의 인력 구성이나 프로젝트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제조업보다는 확실히 러닝 커브가 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생활을 하셔서 뭐 영어를 지금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100% 알아듣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최 고문께 연락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사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SK 에코프렌트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고문님이 보시기에 SK 에코프렌트가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건설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선진사와 어느 정도 갭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현재 여러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New EP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SK 모델도 만들고 계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추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New EPC 모델은 그 어떤 한 시공 공정 단계에서의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프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시공 앞단, 배로 앞단인 feasibility, conceptual, feed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시공 단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데이터가 다 패키징돼서 피드백으로 다시 레거시 데이터로 다시 다 활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어떤 구조나 펑션의 의미에서는 확실히 선진 기술사랑 비슷한 많이 쫓아온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아직 그 사례나 DB화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거시 데이터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빅데이터를 어널리시스나 뭐 머신러닝이나 AI를 위해서는 어떤 어느 정도의 축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고문님 감사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시간이 좀 제약돼서 다음 분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기업 대표로 LH의 LH 토지주택연구원이네요. 우리 남성훈 책임연구원님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나오셨으니까 모듈 하나 스마트 건설의 선도 프로젝트를 하심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그런 내용을 강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그 LH가 보시는 모듈러 그 OSC의 활성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기업이 이 혁신 기술의 구매자잖아요. 그럼 우리 민간 쪽에서는 왜 공기업이 먼저 구매를 안 해주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그런 내부 사정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제도적인 제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토지주택연구원의 남성훈 책임연구원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공기업 입장에서 역할이라는 게 주된 것이 이제 어떻게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저희들을 적용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모듈러나 지금 저희들이 L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모듈러 주택하고 이제 PC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아마 부산 용어 모듈러 주택에서부터 해서 2020년도에 이제 인천 백령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종 사랑의 집 해서 한 222세대 정도를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천 신문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종에 이제 6-3 생활권의 UR1, 2 그리고 이제 부여 동남 해서 약 696세대 정도가 지금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3배 정도 수준으로 이제 확대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정도 돼서 저희들 의왕초평에서 381세대 정도 이제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활성화 OSC에 대한 지금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활성화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쓰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단순히 받아들여서 쓴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서 지금 BIM이나 뭐 MG, MC, 뭐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러 그리고 지금 PC나 이제 모듈러를 했을 때 지금 단순히 아시다시피 모듈러로 예를 들면은 모듈러 주택이 이제 현장하고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리자 배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조차 지금 기준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뭐 이제 모듈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 뭐 구조 시스템 개발이나 아니면 사업 모델 아니면은 이제 사업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시방서나 아니면 품질 관리 체계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임대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기준을 잡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 수행에 인해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듈러에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저희들 이제 사업이 가장 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건설에서 모듈러인데 모듈러를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 이제 자체 연구 결과가 모듈러 건축이 RC 건축보다 약 이제 20%에서 30% 정도 이상 이제 비싸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밸류 엔지니어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용이 싸게 들어가더라도 뭐 품질이 우수하거나 저희들한테 일단 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모듈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사업성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리에 대한 기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비에서 대해서도 좀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감리비가 어쨌든 책임감리 기준으로 해서 이 감리비가 총액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듈러 공사비가 20에서 30% 높으면 동일한 건축물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높아지게 되면, 근데 저희들이 모듈러를 얘기를 할 때 기간은 단축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이 단축되면은 그럼 감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게 더 공사비 때문에 더 올라간다? 이거는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이제 기준을 잡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공사나 제작사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있는 거고, 그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낸다라는 게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듈러 건축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금액적으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게 금액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공기업 입장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단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기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제 모듈러 주택이 공업화 인증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공업화 인정이라는 자체가 지금 거의 사장되어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뭐 공업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그대로 지어진 것도 없고, 변경이 되면은 일부 변경이 되면 새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공업화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설계나 감리가 완화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없고, 지금 지금 앞에서도 여러 이제 정책들을 제안을 해주셨지만, 저는 어찌됐든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조금 더 수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LH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공기업 차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고, 지금 문제점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 배 박사님 발표 자료나 조봉호 교수님 발표 자료에 실제 지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실제 지어보면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몸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축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난 50년 동안 축적된 제도적 인프라가 현장 생산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좀 늦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빨리 모듈러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 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기존 법의 하나하나의 조항을 뜯어 고치려니 밑도 끝도 없고, 특별법 체계로 가자니 상당히 부담이 크고, 근데 우리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지금 네옴시티도 뜨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특별법 체계로 가서 개별법이 가지고 있는 뭐 아까 내와 3시간, 3시간까지 포함하고 슬래브에 150mm 포함해서 일괄 일몰제로 가지 않는 한 참 힘들지 않을까. 이 건산법의 전문 업종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발주도 분리발주가 안 되고 모듈러를 제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맞잖아요, 모듈러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LH에서 이런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결국은 이 국토부가 총대를 메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는지요?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모듈러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연구하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 방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뭐 어디 한 곳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대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면은 저희들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이 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모듈러 주택 지금 챙기고 계시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서기관님이 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너무 부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좀 열이 좀 올라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 지석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석호 교수님은 이 스마트 건설, 스마트 기술 이쪽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진 연구자입니다. 이제 신진이 아니죠. 이제 중진급까지 올라오셨는데 R&D를 직접 해보신 경험들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대학 교수까지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국내외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도입 사례 그리고 우리 국내의 활용 현황과의 비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돼서 K 스마트 건설 지표 SCCI 점점 우리 업계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 지표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업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모티브의 지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학교에 있으니까 뭐 인력 양성, R&D 펀딩 여러 가지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도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석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성원 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스마트 건설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 아시는 그 스웨덴 스칸스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BIM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관리 플랫폼 같은 것을 통해서 내년까지 100% 디지털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림블 같은 경우에도 머신 가이던스나 머신 컨트롤을 넘어서 무인 중장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볼보는 이미 무인 전기 중장비를 개발해서 이미 뭐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AI라든지 OSC 안전관리와 같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SCCI를 지금 이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이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잘 적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저희 정부에서 지금 스마트 건설을 장려하고 있고 특히 저희 공공 통기 사업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 좀 스마트 건설 관련된 대형 R&D가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사업단이나 OSC 연구단 그리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도 또 생겨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그런 스마트 기술 적용을 더욱더 유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런 스마트 건설 역량이나 기술 수준은 제가 봤을 때 해외에 비해 그렇게 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습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온 업무 프로세스와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이렇게 눈에 막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SCC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 좀 스스로 스마트 건설에 대한 역량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협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를 위해서 좋았다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본인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는 것에서 좀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전담 조직을 잘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현장의 기술도 많이 적용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건설에 대한 R&D나 그런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작년에 평가를 한 이후에 한 기업으로부터 SCCI가 자기나 회사에서 이렇게 스마트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기분은 좋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스마트 건설의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그 스마트 건설 지수가 그런 굉장히 정성적인 것을 좀 정량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 좀 이렇게 스스로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감히 약간의 공신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내년도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좀 공신력 있는 그런 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한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대학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대학도 이런 산업의 요구에 굉장히 발맞춰서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 교과목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BIM 그리고 파이썬, 딥러닝 이런 것도 교육하고 있고요. 건설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서울 공대에서 학사를 하고 저희 학교의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는 연계 과정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뭐 커리큘럼이 좋다고 해서 이건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지금 강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학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데 강사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런 장기적인 교육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건설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하지만 개별 대학에 그런 것을 맡기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임 교수 문제가 또 이렇게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관련 학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화 로보틱스 학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과 협업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R&D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R&D가 스마트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R&D를 해야 특허도 나오고 그게 사업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R&D를 좀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그 제7차 지능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R&D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현장 디지털화보다는 OSC라든지 BIM 설계, 스마트 유지 관리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생애주기에 걸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것을 담고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스마트 건설을 위한 기초 체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제가 좀 스마트 건설 관련된 R&D 기획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걸림돌이 가장 되는 것이 저희 스마트 건설 사업단입니다. 그냥 같은 스마트 건설을 한다고 해서 계속 중복성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스마트 기술을 건축에 적용하는 게 다르고요. 또 토목에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저희 스마트 안전 관련 기술을 자재에 적용하는 것,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 중장비에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많은 R&D를 통해서 스마트 기술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결국에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 지금 스마트 기술 자체가 대부분 대형 현장 위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경제성이 좀 확보가 돼야 그런 기술이 중소 현장으로도 좀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대 지석호 교수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뭐 다양한 제언을 내주셨는데요. 뭐 대학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의 커리큘럼, 연세대학교도 다 바뀌었어요. 연세대학교도 빔 교육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AI, 최근에 건설 AI 전공자 교수님도 채용을 했고, 뭔가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좀 체계적인 인력 양성, 얼마 전에 반도체 쪽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문 강사 문제도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 학교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 프로그램에 되면 서울대학교는 참여하실 거죠. 그럼 연세대학교하고 경쟁자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R&D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백유용 박사님께 질문을 던졌죠. 중고층까지 왔는데 혹시 후속 R&D 지금 계획되고 있냐고. 근데 지금 기획 중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R&D는 끊겨서는 안 됩니다. 뭐 제목이 비슷하다고 다 중복 시비에 걸리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10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국토교통 그 연구개발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경쟁 체제로 가자. 똑같은 주제를 2개, 3개 연구자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중에 잘된 R&D, 성공한 R&D를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너무 중복 시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너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유연하게 R&D를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쟁 체제로 간다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언을 해주신 지석호 교수님 감사드리고, 혹시 보완 토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태석 과장님을 대신해서 유긴수 서기관님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요즘 장관님도 많이 챙기시고 있다. 뭐 네옴시티 제가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문제 인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유긴수 서기관님이 건축 전공자입니다. 연대 건축공학과를 나오셨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이쪽 분야에 아는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으니 뭔가 진전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도도 해봅니다. 우리 육서기관님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질타를 받고 또 숙제를 한아름 안고 가는 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오늘도 뭐 많은 또 제도 개선 사항들 이런 요청을 받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숙제들을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제 지난 7월달에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정책의 주요 골자는 2030년까지 이 건설 산업을 이제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겠다. 그리고 자동화하겠다라는 이 2가지 목표고요. 그 2가지 목표의 이제 핵심 키는 BIM과 또 OSC, 그 중에서도 OSC 중에서도 모듈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모듈러 이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저는 19년도부터 이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꽤 오래됐고 저희도 이제 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내면서 그 안에 모듈러와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걸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4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모듈러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인 모듈러 산업을 조금 몸집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계라든지 이제 관련자 분들께서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게 좀 이 산업 어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이 공공 발주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LH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연평균 뭐 10,000호, 뭐 내년에는 20,000호 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 모듈러가 아직 완전히 뭐 성숙된 기술이 아니고 개발 중인 기술이다 보니까 RC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발주는 대부분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주가 나가는데 뭐 20-30%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재정 당국을 설득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20-30%가 늘어나면 그 돈으로 20-30%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데 왜 이 재정을 낭비하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스마트 건설의 어떤 큰 축이 모듈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그런 어떤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뭐 설득하고 LH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발주 물량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LH뿐만이 아니고 뭐 경기도시공사나 서울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모듈러 주택, 공공주택에 대한 발주를 계속 저희와 협의하면서 늘려가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발주를 하면 할수록 공공공사에게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좀 융자 한도를 저희가 110%까지 이제 늘리는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지금 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는데 공공공사가 좀 부담을 덜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저도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시급했던 게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뭐 한마디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높이 제한을 좀 풀어주자, 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고 올해 9월달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느꼈던 게 그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법안 심사를 하시면서 공업화 주택이 뭔지, 모듈러 주택이 뭔지 아직 모르신다는 거였어요. 아마 일반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이제 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이 용어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모듈러라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뭐 스마트 그 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뭐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 전기차 이런 것처럼 좀 이용자들에게 어떤 이 차별화된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아직 개념이구나, 그 단계밖에 아직 못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그런 제도 개선은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어떤 모듈러 주택 아니면 스마트 건설 전반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서뿐만이 아니고 좀 외부로 많이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절감을 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뭐 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그다음에 스마트 모듈러 포럼, 철강협회, LH 이렇게 한 6개의 기관이 같이 이제 앞으로 좀 손을 맞잡고 그러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정책 발굴, 제도 개선 사항들을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정책 협의체를 오늘 발족을 했고요. 그 정책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협력을 해서 지속해 나갈 거고. 세 번째로 이제 R&D 지금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14년부터 이제 앞선에 발표해주신 배규웅 박사님 연구단과 함께 중저층 6층짜리에 대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13층 규모의
이 모듈러 공공주택도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13층을 거의 2단계 R&D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3단계 20층 이상 그리고 3, 4베이 이상 되는 모듈러 공공주택에 대한 좀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 과제를 하고 있고 아마 그 기획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2024년에 3단계 R&D를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홍보하고 인식 강화 같은 부분도 홍보 그 실증 사업에 그 같이 준공이 되는 이제 홍보관 그리고 정책 협의체 또 이러한 자리 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을 많이 열고 또 이 내부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모듈러가 그렇게 뭐 컨테이너 하우스라든지 뭐 조립식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 RC 주택보다 더 좋은 뭐 층간소음 성능이라든지 하자가 적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공 방법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긴수 서기관님 건축 전공자답게 아주 전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본인 업무 범위 내에서 뭐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보통 정부 당국자를 모시면 말을 아끼거든요. 구체적인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육서기관님은 현재 진행 중인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 비롯해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정말 믿음이 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육서기관님 보시니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 오래 계셔야 되겠다. 또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니까 또 더 좋은 자리 가실 것 같거든요. 가시더라도 이 현안은 좀 마무리하시고 아니면 그 과장님으로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 과장님 후임으로 가시면 좀 완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국민 인식이에요. 국민들에 대한 인식. 모듈라를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게 있잖아요. 좀 싼 티가 나고요. 뭔가 좀 하자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가격이 비싸니까 20% 비싼데 그 20% 비싼 가치를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가치는 무엇이냐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가 단축된다, 뭐 순환 경제의 효과가 있다,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국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빈살만이 왔다 가가지고요. 요즘 신문에서 모듈러 주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제대로 빈살만이 홍보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모듈러 주택이 네옴시티의 핵심적인 주택 기술이다. 뭐 그렇게 인식하는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요즘 빈살만의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의 패널 토론을 마치고요. 혹시 2라운드 패널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 분 패널 분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요청을 해주시고요. 7분 동안 다 못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5시 17분이네요. 우리 방청석 질문을 한 2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마이크 준비가 돼 있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안, 정책 제안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 좀 이렇게 괜히 앞에 앉으셨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이종석 대표님 지금 분당의 리모델링 때문에 지금 상당히
리모델링이 노력을 아니고 많이 하고 계신데 리모델 재건축을 예. 재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뭐 질문보다도 저도 이제 칼럼을 좀 가끔 쓸 때 모듈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품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국민들의 어떤 기호도 선호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사실상 그런 가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은 우리가 뭐 시공 기간이 짧다, 어떤 뭐 공사의 어떤 OSC의 어떤 강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소비자한테는 와닿는 부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엔지니어라든가 우리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일 수 있지,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이제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모듈러가 자꾸 싸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어떻게 왔습니까? 옛날에 폴더폰이 발전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왔는데 그게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기능이나 어떤 품질이나 어떤 기호의 문제에서 가격이 몇 배가 뛰어도 사실 그 가치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걸 구입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듈러도 그런 쪽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사실 업그레이드가 몇 단계가 확 올라가야만 그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듈러는 고급이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거 또는 우리 생활 공간 건축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우리가 그렇게 OSC로 가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글로벌에 있는 이상호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도 언론 보도 자료를 뿌린 것이 영국의 브라이든 우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보면 모듈러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브라이든 우드에서 이제 오신 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이미 미국, 유럽 등등에서는 공장부터 제약 공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장들의 그런 이제 DFMA를 활용한 그런 이제 모듈러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성과도 아주 좋고요. 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단 주택만이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실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훨씬 더 모듈러 쪽이 더 앞서 나간다는, 진도가 빨리 나갔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센티브하고 연관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듈러로 하면은 가격이 한 20% 30% 비싸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IRA라고 하는 그 법률이 어떤 건가요? 그게 보면 반도체나 이런 배터리 공장 같은 것을 미국에서 지으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느냐? 전체 사업비의 약 한 30%에 해당하는 세제 지원 등등이 다 따라갑니다. 30%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 것 같으냐 하면 인텔 같은 경우가 혜택 받은 것들이 맥킨지 자료 보고서 같은 거 인터넷에 보시더라도 다 나옵니다. 반도체 팹 공장 하나의 규모가 한 15조짜리입니다. 15조, 20조 하는 공사에 30%면 얼마입니까? 5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지금 다시 이제 크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모듈러로 하는 게 더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그 차이만큼
현장 시공하고 차이 나는 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빨리 이제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IRA 법을 갖다가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예외를 적용해주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모듈러 부분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센티브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우리나라 모듈러도 크게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사장님 아주 따끈따끈한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좌장이 따로 정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오늘의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인색하죠. 왜 거기만 인센티브를 줘야 되냐? 뭐 인색한 부분이 있는데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와 같은 새로운 신규 시장이 창출될 때는 결국은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육석위관님이 대국민 인식 전환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매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좀 깊이가 좀 옅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시리즈 토론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토론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저희는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왔잖아요. 오늘은 저는 민간 기업 이야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최현철 고모님께서 매우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구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EPC 개념도 다 도입이 돼 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디시전 메이킹까지 가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최 고모님 말씀 들어보면 그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인사이트를 찾는 데 집중하는 단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업의 의사결정을 쉽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매우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을 짠다.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전략을 잘 안 짜거든요. 저희는 우선 도입하고 봅니다. 흉내를 많이 내죠. 근데 해외 이 기업들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고 우리가 왜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지, 이 기술로부터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 조직이 뒷받침돼야 되는지, 이게 전략이잖아요. 이게 전략을 수립해서 신기술, 혁신기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이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뭔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듯한 최종적인 목표가 스마트 기술 그 자체다, 모듈러 자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새로운 기술은 수단이잖아요. 목적은 새로운 사업의 가치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쪽에 둬야 되겠죠. 결국은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디지털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인식 전환을 우리 최 고모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좀 잘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논의됐던 게 법제도 인프라 구축인데요. 결국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술이 활용이 돼야 되고 그 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창발 효과를 가져야 돼요. 또 다른 인력 양성을 해야 되고요. 혁신 인재가 그 산업에 투입돼야 되고 그로부터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된, 저희는 이거를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건기원에 있을 때 다뤘던 여러 가지 국가 설계 기준, 시방 기준,
이런 부분들도 전부 과거 방식으로 많이 돼 있다 보니 사실 LH나 공기업에서 쓰고 싶어도 이 혁신 기술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 아쇼토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Quick Reference, 신속 잠정 기준입니다. 이 신기술은 100%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Quick Reference를 만들어서 일단 시장에서 검증하자는 거죠. 그리고 문제 있으면 고쳐 나가자 이거죠. 이런 유연한 제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육석 의원님 이야기했던 지금 국회 입법 예고 중인 사항이나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조 교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배 박사님 말씀하신 모듈러 그리고 더 넓게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개별법으로 할지 특별법으로 할지 그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정부의 역할이 리딩 역할이라고 봅니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갖자. 공사비 비싸다고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IRA 사례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좀 인식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건설 산업에서 디지털 혁명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K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깨달음을 주신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패널 네 분과 두 분, 발언해 주신 두 분, 그리고 발표해 주신 조 교수님, 배 박사님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 대한경제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패널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한승원 교수님, 유긴수 서기관님, 최현철 기술고문님, 지석호 교수님, 남성훈 책임연구원님께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스마트 컨스트럭션 데이 2022 메인 세션으로 다채롭게 함께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K 스마트 건설의 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가 1회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주제와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최하신 대한경제 또 한국철강협회 모듈러 건축위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